자, 우리 고전시가관에 대해서 우리가 첫 시간 또 고전시가에 어떻게 하면 이해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에 대한 반법론을 설명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 그 나눠준 프린트물이 있죠? 고전시가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고전시가의 어떤 기본 그런 내용들과 관련돼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가도록 합시다. 첫 번째입니다. 화자에 대한 이야기. 고전시가에도 역시 말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이걸 우리는 화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대체로 보면 거기에 보면 작가가 곧 화자인 경우도 있겠죠. 우리 시에서도 보면 시인이 곧 화자인 경우도 있긴 있지만 보통 우리가 현대시에서는 화자와 시인을 별개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그 수필류 같은 것이 있어요. 특히 가사 같은 경우가 오늘날 보면 약간 수필적인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대체로 시적 화자가 작가 자신인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서 관동별국이 있습니다. 강호의 병기포 중림에 누웠더니 관동 800리에 방면을 맡으시니 성은이가 갈수록 망극하다 있죠. 여기 등장하는 시적 화자는 누구냐면 작가 자신 정철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해서 오랜 세월 동안 은둔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강원도 관찰사로 제수를 받게 됐죠. 어때요? 결국 별수 없이 그냥 이리저리 살다가 임금께서 하여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서 나에게 강원도 관찰서를 줬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죠? 여기서 정말 좋아하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은 누구다? 작가 자신이다. 그런 점에서 대체로 고전시가에서는 화자가 작가 자신인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오늘 현대시는 거의 아니라고 보면 자기 자신의 작가 자신의 그런 어떤 마음을 다뤘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작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허구적인 그런 어떤 대리를 통해서 전달하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시에서 시인이 곧 화자다, 시적 화자다, 시적 화자가 곧 시인이다 라는 말은 틀리지만 고전시가에서는 더러 시적 화자가 작가인 경우가 있다. 이렇게 기억해두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보통 이제 작가와 화자가 다른 경우도 있죠. 말하는 사람과 작가 자신이 일반적으로 틀리는 경우.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교재도 있겠지만 삼위인곡이다. 그 속에서 등장하는 화자는 누구냐면 여자야. 근데 사실 삼위인곡을 쓴 사람이 누구다? 정철이 되는 거죠. 근데 정철은 남자다 여자다? 남자죠. 근데 그 소리는 여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소월의 진달래꽃이라는 작품이 있어 없어요? 있지. 자, 김소월의 진달래꽃. 우리 생각해 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김소월의 진달래꽃 하면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우려 할 때 그 속에서 보면 시적 화자는 여자죠. 그러나 김소월은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본명이 김정식인 남자죠. 시적 화자와 또한 시인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그 김소월의 시 가운데 보면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있어 없어요? 있지. 그럴 때 뭐가 되다지? 거기 나와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그 시적 화자는 엄마나 누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시적 화자는 남자 아이 정도로 보면 되겠지. 소년 그러기 때문에 시적 화자와 그 시인이 같다 다르다? 같을 수는 없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화자가 같은 경우도 있고 작가와 틀린 경우가 있다. 대체로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자, 화자의 유형을 봅시다. 화자 유형에는 남성, 여성, 양반층, 서민층이 있을 수 있겠죠. 물론 우리가 지배계층, 특히 양반층과 서민층을 통해서 제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물론 그 중에서도 이제 남자 작품이 압도적으로 많죠. 네? 여자 작품보다는 남도. 우리가 대체적으로 문학과 관련돼서 여류 그런 어떤 작품들이 여자에 의해서 지어진 작품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본격적으로 조선 후기에 가서나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 가면 대체적으로 작자층의 어떤 확대, 그다음에 여류계층이랄지 또는 서민계층 이렇게 작자층의 확대가 이루어졌으니까 조선 후기쯤 되니까 그 이전에는 여자들의 어떤 작품들이 혹 설사 있었다 할지라도 그런 작품들이 전하는 경우가 좀 드물고요. 대체적으로 조선 후기에 가서나 그런 여류계층, 여자 작가의 작품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대부분의 그 작품들을 보면 기생들의 작품이 상당히 많았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남성 중심의 작품이 더 많겠죠. 그 당시에도. 그래서 이 남성에 있어서 주요 사용됐던 시어들이 있죠. 사군자랄지 칼 또는 배, 신선이 있어 없어요. 오늘날도 여러분들 그 보면 신선 노름을 추구하는 거 나는 자연이다. 물론 그 사람들이 신선 노름을 갖다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자연과 벗하면서 무력의 마음으로 모든 걸 내려놓고 자연과 벗삼아 살아가는 삶을 추구하는 것은 대체 그런 노망은
남자 쪽에 많다, 여자 쪽에 많다? 남자 쪽에 많죠. 남자 쪽 뭐니까 자기 꿈을 이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자연 속에서 꿈을 이뤘다. 또 세상에 그런 어떤 치열한 경쟁의 어떤 사회 속에서 벗어나서 뭔가 좀 자유로운 영혼으로서 그런 것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여자보다는 뭐다 시작? 남자. 여자가 그렇게 막 사회 구조 속에서 어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 물론 이렇게 또 일만 하면 또 달리 반박할 수도 있겠지만은 아마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지배 구조 속에서는 아마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좀 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찌됐든 남성과 관련돼서는 사군자, 칼, 배, 신선 등 이런 것들이 있고요. 어조는 다소 의지적이고 단정적으로 종결되는 어조가 많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민하지 않죠. 갈등하지 않죠. 그죠? 그냥 내가 임금께 충성하기 때문에 충성하는 겁니다. 단정적인 어조 많다. 자, 그러면서 대체적으로 드러난 주제는 우국, 연군, 세태, 비판 등이 많다는 건 여성. 아무래도 여성들은 그 당시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보면 귀방, 길쌈, 금침, 연지분 등 아무래도 여자들과 관련된 생활에 밀접한 내용들이 중심이 되고 있죠.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주요 시어들이 나왔다는 어떤 측면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어조는 섬세하고 가냘픈 어조고 연정이라는 건 다 알다시피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정이죠. 연정. 너는 삶의 애환. 아무래도 이 연정을 통해서 내 옆에 님이 없었을 때 갖는 어떤 슬픔, 이런 것들 또는 시집살이의 어떤 어려움들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예환으로서 제시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양반층 관련돼서는 사군자, 책, 술, 한자, 등의 그런 내용들도 더러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임에 대한 글이 거기 나왔다시피 양반층은 고상하고 좀 우아한 어조가 많겠고 우국이나 연군이라는 말은 대체적으로 임금을 그리워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여자들이 가졌던 연정과는 좀 다른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 작품 속에서 나오는 님은 누구다? 임금이고 여자들 작품 속에 나오는 님은 남자, 이렇게 생각을 좀 해두면 되겠습니다. 연정이다. 삶의 애환과 관련됐다. 양반층 게시했습니다. 이 밖에 서민층은 농기구, 소박한 음식, 비속어 등이 나오고 주로 해학적이고 솔직한 어조. 시작. 해학적이고 솔직한 어조와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정, 삶의 애환, 상류층 비판, 해학 등이 바로 거기에 해당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남성이다, 여성이다, 양반층, 서민층 각각 화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주제적 양상이 달라진다는 것도 기억을 좀 해둘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좀 더 그 남자 쪽에 있어서가 좀 국가적인 어떤 걱정, 이런 좀 폭넓은 것에 대한 것들의 이해는 남자들 작품에 나오고 보통 여자들에 있어서의 그런 작품들에는 어떤 자기 주변의 것들, 삶에 관한 것들, 가정에 관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국한되어 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 그래서 요즘도 보면 가끔 그 남녀 간의 갈등, 부부 간의 갈등을 보면 말이지 대체적으로 보면 남자들은 좀 외부적인 것들에 관심이 좀 많죠. 그래요. 회사를 갖다 우선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조직을 우선한다든가. 그런데 여자들 입장에서는 가정을 좀 우선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생각에 그 괴리가 있어서 좀 갈등이 있는 것을 덜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화자와 관련돼서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억할 수 있는 것은 그 화자가 양반계층이냐 아니면 서민계층이냐, 남자냐 여자를 가지고 따지는 문제는 많이 안 나옵니다. 근데 보통 양반계층이냐 서민계층이냐에 따라서 관심도가 관심사항이 같다 다르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잖아요. 그런 점에서 주제적 양상이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화자의 정서와 태도, 시적 대상에 따라서 임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자, 임에 대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작가, 서민, 여성과 관련돼서 얘기할 수 있는데 보통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로 임에 대한 어떤 그리움은 주로 작가가 서민계층이거나 여성일 때 또는 대체로 여성 가운데도 기생이 좀 상당히 다수가 됐습니다만은 그럴 때 임에 대한 어떤 그리움, 그 속에 나오는 등장하는 님은 이성적 임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 들어서 그 황지 작품이 있죠? 황지를 하나 해놨습니다. 거기 보면 어저 내리야 그럴 줄 모르더냐 있으라 하더만 가려마는 그태여 보내고 그리난정 나도 몰라 하노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대체적으로 보면 황지는 여러분들 유명한 기생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때 님은 누구다라는 점
임금이 아니라는 점. 그래서 옛날에 그 시험 문제 출제됐을 때 그렇게 나오기도 했어요. 각각 님에다 밑줄 쳐놓고 님이 지시하는 대상이 같은 것은 뭐냐? 다른 것은 뭐냐? 뭐 이런 식의 질문이 시험에 나온 적도 있죠. 자,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작가가 사대부인 경우가 있습니다. 임금에 대한 그리움과 관련돼서 얘기했을 때 어와 허사로다 님이 어대 감고 차라리 쓰여디어 나골이 되어 이시여 님 계신 창 안에 반드시 비춰리라. 이게 정철의 모란 작품보다 같이 관동 별곡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때요 님이라는 존재는 누구다라는 점, 님이라는 건 누구라는 임금이라는 사실 정의됐죠? 그런 겁니다. 이거 진짜 삼위인국 속에 관동, 어화, 화사로 님이 어디 가고 차라리 쓰여디어 나골이 돼야 여기 정월의 관동별곡이 잘못됐어. 거기 저도 고쳐줘요. 정철의 관동별곡이 아니라 거기 보면 어화 허사로다 님이 어디 간 곳. 여러분들 교재 잠깐 펴볼까? 내가 그 명칭을 잘못 써놨네. 명칭을 잘못 써놨습니다. 그거 아마 그 송민곡일까요? 송민곡인가? 한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계시차 나골 있죠? 송민곡. 여러분 교재 225페이지 있죠? 225페이지 보면 정철의 송민곡 나와 안 나와? 나왔죠? 내가 그 작품을 잘못 써놨어. 거기 제일 밑에 보면 어허 허사로다 님이 어디 간 곳 결이 들어 앉아 창을 바라보니 어여쁜 그림자. 이 어여쁜은 무슨 뜻이라고 했지 아까? 불쌍한 그림자가 날조차 뿐이로다 차라리 쓰여되어 나골이 되어 나오죠? 송미인곡 그다 고쳐놔요. 정철의 관동별곡이 아니라 송미인곡이라고 고쳐놓기 바랍니다. 자, 송미인곡 속에 나오는 님은 누구라는 점 앞서도 얘기했다시피 삼위인곡이든 송미인곡이든 그 속에 등장하는 님 사대부 계층에 의해서 창작되어진 작품 속에 나오는 님은 대체적으로 임금이다 이렇게 생각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거 고쳐주기 바랍니다. 정철의 관동별곡이 아니라 삼위인곡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지배계층에 대한 비판의 내용들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되겠죠. 자, 두톱이 팔을 불고 이것들은 어디서 많이 나타나냐 하면 주로 사설시조 같은 데서 보면 지배계층에 대한 비판적 풍류, 풍자, 해학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들어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 사설시조의 일부를 갖다 실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두톱이 팔을 물고 두엄이 외치다 앉아 건넌 산 바라보니 백성골이 떠있거늘 가슴이 끔찍하여 불떡 뛰어 내닫다가 두엄 아래 자빠지고 모처라 날랜 낼승만정 에어질 밑줄자 에어질은 멍들 뻔 에어질은 뭐다 시작 멍들 뻔 하였구나 이런 뜻이 바로 이제 하나의 그 내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사설시조거든요. 두톱이라고 하는 거 나중에 한번 볼 기회가 있겠지만 파리가 있고 두톱이가 있고 그 두톱이를 누가 거기 밑에 보면 백성골이 있죠. 이거는 메주배. 결국 파리를 갖다 잡아먹은 두꺼비를 누가 먹어? 백성을 먹는 거죠. 이런 먹이 사슬 관계를 통해서 당시 지배계층에 대한 어떤 횡포 알겠죠? 이것들을 풍자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지. 뭐 문학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보면 뭔가 좀 함축적인 비유적 표현이 들어가야 문학이 될 수 있는 거지만 있는 그대로 뭐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잖아. 그런 맥락에서 보면 적어도 여기서 파리와 두터비와 백성굴은 무엇을 의미한다? 결국 인간 세상을 갖다 이야기하고자 동물의 그런 어떤 먹이 사슬 관계를 끄집어낸 거란 말이죠. 알겠습니까? 네, 그런 것 통해서 지배계층에 대한 어떤 횡포를 이야기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옆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이제 뭐가 등장했는지 확인해 볼까요? 제비 한 마리 처음 날아와 지지배배 그 소리 그치지 않네. 느릅나무, 해나무, 모기, 우기구멍 많은데 어찌하여 그곳에 깃들지 않니? 느릅나무 구멍은 왜 그런 곳에 깃들지 않니? 했더니 느릅구멍은 황새가 쫓고 회나무 구멍은 뱀이 와서 뒤진다. 그렇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황새와 뱀은 뭐가 되겠어요? 플러스 이미지, 마이너스 이미지? 마이너스 이미지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새는 불쌍한 어떤 존재들. 그때 보면 일반 힘없는 어떤 서민들이라 볼 수 있다면 거기에 황새나 무엇은 뱀은 그와 같이 그런 서민들을 갖다 괴롭히는 어떤 존재로서 이해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비유적으로 지배계층에 대한 비판. 다분히 해학적이면서도 풍자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작품에는 이와 같은 지배계층에 대한 비판적 요소를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또 아까 뭐라고 했어요? 자연 애찬적인 내용도 있다고 했어요? 없어요? 있다고 그랬죠? 자연 애찬적인. 특별히 자연 애찬과는 데서 보면 자연 그 자체의 아름다움에 대한 애찬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자연 속에서의 어떤 그 풍류적 삶이랄지,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 또 흥취를 도래한 작품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대표적 방법에 보면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거기 정철의 관동별곡에 그런 부분도 나와 있죠. 만폭동 들어가니 은 같은 무지개 옷 같은 용의 꼬리 섣돌며 뿜는 소리 심리에 젖었으니 들을 자나 우레라니 본인한 눈은이로다. 이제 들을 자란 천둥, 우레란 말은 천둥이야. 천둥 소리 같이 듣지만 가까이 가서 보니까 눈처럼 내리다. 이 눈은 뭐예요? 폭포수를 말하는 거죠. 폭포수에서 폭포가 떨어질 때 물방울도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지죠. 그 모습을 마치 눈이 내리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포도 드러나니 은 같은 무지개 옷 같은 용의 쪼리 섣돌며 뿜는 소리 승리에 젖었으니 들을 자는 우레러니 본인한 눈이로다. 정철의 뭐라는 작품 나치 관동 별곡이라는 작품도 기억을 해두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연에서 지내는 삶에 대한 예찬도 있습니다. 그죠? 자연 속에서의 삶의 예찬도 있습니다. 두 번째 뭐냐? 우는 것이 벚곡인가? 푸른 것이 버들숲인가? 어촌 두어집이 내 속에 안개 속에. 이 내라는 말은 안개야. 안개 속. 이 내라는 말도 좀 하나 기억하고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까 어휘적 측면에서 좀 얘기했습니다만은 내라는 단어도 있어. 내라는 단어가 있고 내라는 단어가 있고 히읗을 받침으로 갖고 있는 체언, 내 희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다. 자, 아래 알사는 내 같은 경우가 있어서 뭐냐면 내이죠, 내. 잘 알아야 돼요. 이 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많이 보냐면 요 경우죠. 안개랄지. 안개 있죠? 안개. 이런 안개. 이런 측면에서 내희. 내라는 말을 내희가 아니라 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대표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 기억해 주시겠죠? 오는 것이 벚곡인가 푸른 것이 버들숲인가 어촌 내어집이 내 속에 안개 속에. 알겠죠? 그럴 때 많이 쓰는 말입니다. 안개 속에, 내 속에. 자, 이 내는 뭐냐면 냄새라는 뜻이에요. 냄새. 냄새고 내이라는 것은 내물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형태를 달리함으로써 그 당시에는 이것들이 의미적으로 구별됐겠죠. 그렇죠? 의미적으로 구별되면서 의미가 달랐다는 것은 뭐도 달랐다? 소리도 달랐다. 오늘날 우리가 소리를 내기는 좀 어렵죠. 어떻게 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당시는 아주 미세한 차이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제시하지 않았을까. 알겠죠? 그럽니다. 그래서 이때 아래를 쓰는 데는 뭐라는 뜻이다? 시작. 안개. 알겠죠? 안개라는 뜻으로 많이 쓰는 것이고, 내라는 말은 냄새라는 뜻. 그래서 오늘도 이 내는 쓰잖아. 뭐 짠내가 난다. 알겠습니까? 뭐 고린내가 난다. 있어 없어요? 이때 내를 쓰잖아요. 요즘도. 지금도 역시 보면 북한 지역에서 사용됐던 말들이 있는 내음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 사투리지만 오늘날 표준으로 인정됐죠. 내음과 뭐와 더불어서 냄새라는 것과 같이 연결돼 쓰고 있잖아요. 당신에게서 꽃내음이 난다? 꽃냄새가 난다.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자, 내일. 자, 예시로 용벼천가 몇 절 보면서 용벼천가 제가 2절 보면서 내일어 발아래 가나니 들어본 적 있어 없어요? 용벼천가 2장을 보면 내일어 발아래 가나니 돼 있죠? 그럴 때 내라는 건 냇물이 이루어져서 바다로 간다라는 조선왕조의 영원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각각 내를 들어서 얘기했던 걸 볼 수 있죠. 이때 내희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만보도더라 은 같은 무지개 옷 같은 용의 꼬리 섣돌며 뻔난 소리 심리를 찾아서 들을 자는 우레라니 본인한 눈이로다. 이것과 더불어서 자연 속에서 지내는 삶에 대한 예찰을 담고 있는 거. 이거는 윤손도의 어부사시사 들어본 적 있어 없어요? 윤손도의 어부사시사에서 이런 내용들을 들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것도 뭐 없으니까 써놓기도 하면 되겠죠? 윤손도의 뭐에서 같이 어부사시사에서 나온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윤손도의 어부사시사. 전체 40년으로 되어 있는 어촌에서의 그런 어떤 유유자적한 삶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윤손도의 어부사시사다. 뭐 자기 자신을 갖다가 사실 뭐 어부라고 했지만 실제 어부가 아닌 가짜 어부죠. 가어부로서 자기 자신을 어부에 빗대서 그 속에서 낚시짓 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어촌에서의 그런 유유자적한 삶에 대해서 예찬하고 있는 작품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잘 알아두면 되겠고요. 다음에 자연의 속성에 대한 예찬이 있습니다. 자연의 속성에 대한 예찬 이것들이 있죠. 자, 그 자연 속에서 무엇을 받아들이는 거지? 속성을 끄집어내는 거지. 사실 그 자연이 그런 속성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인간이 생각하는 말을 자연에서 끌어들여서 그것을 자기화시키거나 또 자기적 생각을 자연에 이입했다 볼 수 있는 거죠. 하나 예를 들어 본다면 구름빛이 좋다 하나 검기를 갖다가 자주 한다.
그렇죠? 순간 요즘이 그런 것들 아니겠어요? 날씨가 맑다가도 갑자기 소나기가 날 때 있어 없어요? 있죠? 갑자기 흰 구름이 뭐가 되기도 하고 먹구름이 되기도 하고, 그런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구름빛이 좋다 하나 검기를 자주 하고 바람소리 막다 하나 그럴 적이 하노메라 라고 되어 있지. 그칠 적이 하노메라. 그럼 뭐야? 한마디로 이 하다는 것은 뭐다? 많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바람이 소리가 막다 해. 그러나 그칠 적이 많다는 얘기고, 또 하나 좋고도 그칠 리 없기를 뭐뿐이 가노라? 물뿐이 가노라. 그래서 물에 대해서 뭐하고 있죠? 같이? 예찬하고 있죠. 물은 뭐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앞에는 뭐예요? 앞에 구름이나 바람은 뭐하는 존재? 변하는 존재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다면 물은 변하지 않는 존재로서의 그 속성을 끄집어내서 예찬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거는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야? 자연의 속성을 끄집어내서 결국 자기의 삶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지. 자기도 뭐와 같은 존재가 되고 싶다? 물 같은 존재. 본시 사람은 뭐 같은 존재가 된다? 순간순간 변하면 되는데 변절자가 돼서는 안 된다. 알겠죠? 그러지 않고 지주와 절개를 지킬 수 있는 변함이 없는 존재, 한결같은 존재, 그것이 바로 물 같은 존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됐나요? 그런 어떤 이야기. 지금 고전 시간에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배경 지식을 좀 쌓는 시간들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 내용만 알더라도 고전 시가에 대한 이해가 거의 7, 80% 다 이루어졌다 볼 수 있는 거죠. 실제 작품을 보지 않았지만, 자, 밑에 봅시다. 화자의 정서와 태도에 대한 시적 뭐에 따라 다 같이? 상황에 따라서. 시적 상황, 또 시적 대상, 얘기할 수 있겠잖아요. 그렇죠? 자, 시적 상황입니다. 유배나 은일적 상황 속에서 부를 때도 있겠죠. 시적 화자가 결국 또는 시적 상황이 유배나 은일 상황일 때.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이때는 대체로 보면 공명도 날 끼우고 부귀도 날 거리니 청풍명을 외에 어떤 곳이 있사올고 단편우왕의 흩은 해음 아니하니 아모타 백년한락에 이만한들 어찌하리. 이제 정국인의 상춘곡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 정국인의 상춘곡. 공명도 날 거리고 부귀도 날 거리니, 둘 다 그 거리니로 되어 있는데 그 거로 고쳐줘. 거리니. 꺼리다. 그래서 여기서 꺼리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실 공명이 날 꺼리는 게 아니죠. 우리가 현대시에서 배웠던 하나의 그 용어 가운데 하나가 주객 전도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어 없어요? 있지. 그런 맥락에서 보면 거기서 공명도 날 꺼리고 부귀도 날 꺼리니라고 할 때 공명과 부귀는 뭐에 해당된다 다 같이? 당시 부귀 공명으로서 유교적 사회에서 유교 사회에서 지향하는 가장 대표적인 삶 가운데 하나가 뭐 할까 하다 이름을 날리고 높은 지위를 갖다 얻는 일종의 부귀 공명을 갖다 누리는 삶이었다라고 본다면, 이런 어떤 그 당시 어떤 유교적 삶을 갖다가 뭐 한다? 지향하고 나는 뭐 하겠다는 거지? 청풍명을과 같이 한다는 거지. 청풍명을 아까 뭐라고 했어? 주로 자연을 얘기할 때 자연은 많이 가는 뜻이 있어. 이 세상에 그저 이루어진 것들, 그대로 이루어진 것들 다 자연인데 그 모든 자연을 다 들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뭘 들었어요? 청풍명을, 맑은 바람과 더불어서 뭐야 같이 밝은 달을 들어서 자연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청풍명월은 자연을 말한다. 뭘 말한다? 자연을 말한다. 청풍명을 위해 어떤 벗이 있어야 할 것. 나는 이런 달, 이런 청풍과 이런 명을 위해는 어떤 벗이 있다 없다? 없다. 즉 자연 외에는 다른 벗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단편우왕의 흩트림 아니하니 아무타 백년한하기 이만한들 어찌하리. 자, 물론 단편우왕도 나중에 한번 나오겠지만은 일단사 일표음에서 나온 말로서 당시 공자의 제자 안현이 자연의 어떤 풍류 속에서 살면서 결국 뭐랄까요, 소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예찬하기 위해서 그렇게 단표누왕이라는 말을 썼다고 해요. 알습니까? 그래서 이 단표누왕은 소박한 삶, 청빈한 삶을 얘기할 때 단표누왕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죠. 단표누왕의 흐트렘.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단표누왕 가운데 보게 되면 내가 좀 뭔가 좀 누릴 수 있는 사람이야. 벼슬도 갖고 있어. 너가 배운 사람이야. 그러면 나도 뭐 충분히 뭐 부귀 공명을 꿈꿀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갖다가 누리지 않는 거야. 알겠지? 그게 단표누왕이야. 그런 가운데도 흩은 해음이 아니한다. 흩은 해음은 뭐야? 앞서 얘기했던 공명과 부귀를 꿈꾸지 아니하니 아모타 백년한하기 이만한다. 그렇지? 지금의 삶과 관련돼서 어떻게 돼요?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안분지족. 시작. 안분지족. 그리고 가난함 속에서 오히려 즐거움을 갖다가 그 가난함을 속에서도 오히려 그 즐기는 도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안빈낙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모타 백년하게 이만한들 어찌하리 전국일의 상충곡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뭐 그러므로 한거 18곡도 역시 그런 내용이 나와요. 속세에 대한 그러나 여전히 미련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강우에 놀자 하니 임금을 저버리겠고 임금을 섬기자 하니 즐거움에 어긋나네. 혼자서 기로에 서서 알겠지? 임금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아마도 그 당시에 그렇겠죠. 가서 뭐 임금을 좀 보필하면서 내가 살아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자연 속에서 묻혀서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갈등이 있을 수가 없을까? 있었겠지. 그런 점에서 어떤 미련, 속세에 대한 어떤 미련이 여기는 담겨져 있다. 혹시라도 신문리 가운데 다 자연에 대한 애착을 갖다 다루고 있는 작품이거나 또는 아까 얘기했죠? 자연 관련돼서 뭐 안분지족이랄지 물화일체랄지 그다음에 어떤 그 속에서 갖는 어떤 흥취랄지 있어 없어요. 풍류 다 자연 애착과 관련되어 있는데 만약에 혹시라도 결이 다른 것을 찾으라 하면 뭐가 되겠어? 이런 속세에 대한 미련을 갖고 있는 거 알겠지? 아직도 임금 곁에 있고 싶은 마음도 여전히 양다리 걸치고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 점에서 속세에 대한 미련도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시적 상황이 언제 있을 때이냐면 왕조 교체적 상황일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나라가 교체되면 어떻게 될까요? 한쪽은 망했겠죠. 네, 뭐 그런 점에서 맥수지탄. 맥수지탄은 언제 쓰는 말이다 주로? 나라 이런 슬픔을 얘기할 때 주로 쓰는 말이 맥수지탄이라고 할 수 있죠. 흥망이 유수하니 많을 때가 추초로다 500년 왕업이 목적에 붙였으니 석양의 지난 격이 눈물개워 하노라라고 되어 있지. 500년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고려에 있어서의 왕조적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500년 왕업이 목적에 붙였으니 석양의 지난 격이 눈물개워 하노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맥수지탄과 관련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수능적 태도가 있습니다. 그 정도전의 작품도 있습니다. 선인교 나랫물이 자하동에 흐르니 반천년 왕암이 물뿐이로다 아이야 고국 흥망을 물어 무엇하려. 이렇게 해서 원천석의 작품이랄지 대체적으로 정도전의 작품이 있는데 한쪽은 맥수 지탄을 다루고 있다면 정도전은 뭡니까? 그런 시대적 흐름에 뭐 할 수밖에 없다. 그냥 수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기는 결국 그 나라를 갖다 세운 사람이니까. 그래 안 그래요? 네, 세운 사람이니까 결국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전도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었겠죠. 자, 이 밖에 이제 이별의 내용을 담고 있는 건데 이별도 두 가지적 측면을 있어 볼 수 있는지죠? 잘 알아요. 이별도 두 가지 측면. 그러니까 이별의 슬픔을 담고 있는 내용이 있는가 하면 이별의 슬픔의 극복적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둘 다 시적 작품이 어떤 모티브를 갖죠? 이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모티브를 갖지만 그것을 대하는 뭐가 다르다 같이 태도가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 볼까요? 인연이 그저 춘달 생각이 없을소냐 얼굴을 못 보아도 그리끼는 말이라만 12개 김덕일서 30날이 지리하다라고 되어 있지. 허난산의 귀원가 그 이별 속에서 갖는 슬픔을 그대로 드러나고 있죠. 이런 점에서 얘기한다면 똑같은 작품 이별이지만 그 이별과 관련돼서 슬픔으로 끝나지 않고 그 슬픔을 적극적으로 극복하려는 노력의 자세가 엿보이는 작품이 있다.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것도 못다운지 아우 미타자리 맛볼라 도닦아 기다라고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월명사라는 사람 스님이죠. 하여튼 사자가 들어가면 작자가 사자가 들어가면 스님과 관련돼 있다 이렇게 생각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월명사의 제명마가 죽은 누이와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순하게 누이가 죽어서 슬픈 것이 슬프다는 것은 뭐 누구나 다 똑같죠. 누이가 죽었는데 슬퍼하지 않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슬픈데 다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것을 극복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 가지에 나고 한 가지라는 것은 한 부모지. 한 부모에 나고서도 가능을 못 다운 자 아우 미타절에 맛볼라. 자 미타절 나오죠. 미타절은 서방정토 극락 세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우리 다시 만나자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재회의 소망을 통해서 재회의 확신을 통해서 슬픔을 극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죽음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불교에서는 뭐가 있어요? 윤회설이 있잖아요. 그래요. 불교의 윤회설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슬픔을 극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건 뭐 다분히 뭐 불교만 있는 게 아니라 뭐 기독교적인 것에도 뭐 이런 것은 있죠. 뭐 재회와 관련된 것은 있어요. 우리가 죽음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다는 걸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가끔 보면 뭐 장례 식장에서 기독교 그런 장례를 치르고 있는 어떤 속에서 보면 가장 많이 불려주는 노래를 보니까
이런 찬양송을 부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예? 그러니까 대체로 이제는 끝나는 게 아니라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뭐 할 수 있다는 건 만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슬픔을 극복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밑에 네 번째 시어와 관련돼서 자 이렇게 고전 시가에는 그런 유용화되는 의미가 있어요. 알겠죠? 주요 시어들에 또 의미가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죠.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정형에 따른 상징성이 있죠. 예를 들어서 그 자라도 거기다 별 3개나 고전 시가 시어의 유형, 고전 시가의 시어의 유형, 시어들 몇 가지 시어들에 대한 의미를 알고 있다면 아무래도 고전 시가를 이해하는데 또는 해석하는데 상당히 수월해지겠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보게 되면 정형화된 상징성, 임금, 궁궐이 있죠. 여기서 보게 되면 임, 해, 임은 대체로 보면 임이나 해, 달, 별이 있죠. 또는 백억. 특히 고전 문학을 보게 되면 임금을 뭘로 표현할 때 있냐면 천상계와 지상계로 나눠서 천상계 있죠. 천상계에 그런 어떤 옥황 황제, 옥황 상제라고 할까? 이런 걸로 빗대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백옥, 알겠죠? 백옥은 옥황 상제가 기거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임금을 옥황 상제에 빗대서 제시하기도 하고 북극성에 제시하기도 한다. 이런 말 나오면 이게 임금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해도 되겠죠. 두 번째입니다. 자연 속의 삶. 대체로 자연 속의 삶과 대해서는 주로 자연 친화, 자연 속에 사는 삶이 드러나는데 산, 달, 바람, 봄, 술, 떼집, 떼집이라는 건 띠집 관련돼서 이제 보게 되면 주로 풀집 있죠? 풀로 엮은 집, 풀로 엮은 집을 갖다 말하게 됩니다. 이 밖에 초가 삼만 이런 말 나오면 주로 자연 친화적인 그런 삶을 이야기할 때 주로 이런 시어들이 나온다 그렇게 생각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밖에 이제 그리움과 이별의 한, 임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시에서 주로 나타나는데, 자, 거기 자라도 새가 좀 많은 새 가운데 두견, 기러기, 불려귀, 그 불귀라고 되어 있는데, 불려귀, 여자라 더 써놓을까요? 불려귀, 불귀하지 말고, 불려귀.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건 이제 불려귀다, 이렇게 뭐 촉조다, 많이 씁니다. 주로 하늘 나타낼 때, 촉조다, 뭐 망제, 혼이다. 이런 거 많이 씁니다. 하늘 나타낼 때 뭐 소쩍새다, 또 두견새다.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제 한과 관련되어 있어요. 한을 드러낼 때 주로 많이 사용되는 새. 이것도 하나 더 한다면 접동새. 접동, 아우르비 접동 온다 해서 접동새. 이렇게 접동새, 두견새, 소쩍새, 망제혼, 불려귀, 촉조.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거기에 해당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기에 그리움과 이별의 한을 주로 드러날 때 주로 사용되는 새 소재들, 대표적인 것 중에 새, 두견새, 뭐 기러기, 불려귀 등이 있다. 또는 귀뚜라미 있죠. 자, 특히 귀뚜라미 같은 경우는 귀뚜라미로 나올 때가 드물어요. 실설, 다 같이 실설. 특히 여자 작품, 여류 작품 속에 이런 님에 대한 그림을 얘기할 때 많이 드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귀뚜라미가 나와요. 귀뚜라미, 가을날의 귀뚜라미.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것이 실설. 아무래도 가을에는 뭐가 많이 뜨죠? 밤에 휘영청. 차라리 칠흑 같은 어둠이라면 눈을 감을 건데 그 가을에 있어서는 뭐냐? 밤이 환하죠? 달빛이 좋잖아, 달빛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또 귀뚜라미 올 때 저 님에 대한 그리움을 그런 밤에 취해서, 달에 취해서 잠이 쉽게 들지 않는 가운데 귀뚜라미 울음소리를 통해서 끝없이 님을 향한 마음이 생기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머릿속에 기억해둬. 실술 뭐다 같이 귀뚜라미 떴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고독을 얘기할 때, 외로움이나 고독을 얘기할 때 이런 것들을 많이 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리움이 사무치게 되면 한이 생겨 안 생겨? 생기지. 보고 싶은데, 정말 보고 싶은데 볼 수 없을 때, 알겠지? 또 님을 나를 찾아주지 않을 때 한순간에는 뭐가 있지만 어느 정도는 그리움이 있겠지만 나중에 그리움이 쌓이고 쌓이면 뭐가 돼? 한이 되기도 하고 원망이 되기도 하고 그러한 거래요. 더 나아가서 분노가 생기기도 하고 막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그런 새들과 관련돼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고독감, 외로움을 얘기할 때 이런 실수를 많이 든다는 것 또 있습니다. 석양이랄지 뭐 빈배 있어 없어요? 이것도 역시 다 뭘 드러낼 때? 그렇지. 외로움을 드러낼 때 많이 사용되는 객관적 상관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비가 내리는 경우 있어 없어요? 있지. 요즘도 영화 같은 데서나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뭔가 좀 이별의 상황 속에서 그런 어떤 슬픔을 더욱더 극화시키기 위해서 뭐 할 수 있어? 비가 내리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 풍자와 비파.
부정적 이미지를 지닌 자연물이 사용되었는데 뭐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구름, 눈, 서리, 바람, 뭐가 있다 시작 까마귀. 다 같이 시작. 구름, 눈, 서리, 바람, 까마귀. 이런 것들이 들어서 이제 대체로 이건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고 뭘로 나온다? 대체적으로 부정적으로 많이 나오죠. 풍자 비판의 내용. 자, 유교적 사상. 충과 효에 유교적 이민념이 반영되는 경우 있죠.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군자 있지. 매당국축 떴다 하면 주로 지조와 절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난초, 국화, 그다음에 소나무, 해, 달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유교적 사상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밖에 실생활 관련돼서 계층 및 성별에 따른 실생활의 소재가 나타나기도 하죠. 서민층, 농기구, 소박한 음식, 비속어, 양반 계층에 있어서의 남성은 주로 사군자나 책, 술, 칼, 아까 얘기했던 거 있죠? 그거와 일맥상통하는 중복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자에 있어서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여성과 관련돼서 길쌈이랄지 규방, 아까 했던 내용이죠? 그것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면 좀 여성이구나. 또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면 남성의 작품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계절감입니다. 계절감에 대해서 거기 별 3개 정도 해놓고 특히 이런 부분들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거 써놔요. 송순의 면왕정가. 송순이라는 사람이 송순의 면왕정가. 송순의 면왕정가에 잘 나타난다. 그래서 주로 계절감을 갖다 뭐 한다 시작 드러낸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송순의 면왕정가. 송순의 면왕정가가 사계절의 나옵니다. 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봄은 도화. 여러분 도화 알아도 도화도 잘 나와. 도화는 복숭아예요. 복숭아, 도화, 복숭아. 이화는 백꽃입니다. 살람이 있죠. 살람이란 말로 나와. 이거 산아지랑이, 아지랭이가 아니라 같이 아지랑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우는 뭐냐면 새우는 먹는 새우가 아니야. 독도새우도 아니고 그 새우일 때는 아이새자지만 여기는 어이새자지. 가랑비. 딱 써놔. 가로 열고 가랑비. 새우는 가랑비다.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어요. 새우는 가랑비. 자, 이런 것들이 다 대체로 뭘 나타난다? 주로 봄을, 계절감을 나타내는 그런 시어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여름 뭐냐? 녹양, 푸른 버들. 있죠? 청양잎이랄지 녹사이라는 말 있습니까? 녹사이는 뭐냐면 도롱이를 말합니다. 도롱이. 여러분들 그 옛날 사극 같은 데 보면 우산이 없던 시절에 청양잎, 대나무로 만든 갓 있지, 갓. 그 갓을 쓰죠. 이게 청양잎. 그 다음에 뭐예요? 우산이 없었던 시절에 뭐예요? 볏짚 같은 경우로 있지? 엮어서 이렇게 둘러쓰는 거 있어 없어요? 그것들이 녹사이다. 이렇게 생각해 두면 됩니다. 따라서 청양잎과 녹사이. 주로 이런 것들이 나오면 아무래도 그 계절적인 감각으로 보면 여름 때 비가 많이 오잖아요. 요즘은 비가 와도 너무 심하게 오죠. 야, 좀 아주 그냥 우리도 옛날에 그런 물난리를 겪었어 안 겪었어요? 겪었었죠? 막 그냥 차들이 떠날려가고 막 수십 대가 물에 잠기고 하는 걸 볼 수 있었는데 요즘에 그 독수리? 그 태풍이 중국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피해준 상황을 영상을 통해서 봤는데 야 무섭더라고요. 무서워요. 야 정말 무서워요. 도로가 강이 돼버리는 상황.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실. 우리도 얼마 전에 그런 비 피해가 있었습니다만은 자 이번에 또 새롭게 올라오는 그 태풍이 주말쯤에 그 진로가 결정된다는데 우리나라 좀 오지 않았으면 우리나라 오지 않으면 누군가에게는 가겠지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기적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어찌됐든 간에 일본 쪽 아니면 우리 쪽으로 온다고 이렇게 하니 결국 우리 쪽으로 오지 않길 바라면 일본 쪽으로 가는 것을 소원하는데 기상대들이 서로 싸우고 있더라고. 하나는 미국 측 기상예측으로는 한반도를 통과할 것이다. 서해 쪽으로 올라오는 경향이 하고 있고 또 다른 데에서 얘기하는 데는 일본 쪽으로 간다는 말이 있어서 쌍립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별 피해가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거기 여름에 있어서 녹양과 청량, 녹사이 그런 것들 뭘 의미하는지 알아야 돼. 그래야 작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거죠. 가을, 금수라는 것은 서로 단풍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금수강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마치 비단에 수놓은 것처럼 말이지 울룩불룩한 그 당시 어떤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풍, 그 다음에 기러기, 하여튼 기러기 떴다, 설이 떴다 하면 뭐야 다지? 가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참 여름을 지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가을을 갖다도 생각한다. 생각만 하더라도 좀 이렇게 시원함이 느껴지고 말이죠. 더위를 이길 것 같아요. 겨울 하면 빙설, 눈 당연하겠죠 이건.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다. 따라서 계절감을 갖다 나타내는 것들에 대한 시어들에 대한 이해. 그래서 과거에는 어떤 유형이 먼저 나오냐면 어느 한 작품에 예컨대 송순의 면왕정가가 가장 잘 나왔어서 송순의 면왕정가의 그런 내용을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사계절의 내용적 전개가 있는 것이 있어 그 부분을 발췌해서 여기서 나타난 계절적 배경과 같은 을 찾아라. 이런 식의 문제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막 기러기가 언제 있는지 모르고, 알겠습니까? 서리가 언제 있는지 모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도화가 뭔지 모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은 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밖에 우리가 거기 밑에는 그 내용을 좀 더 다시 한번 해준 거고, 특히 그 밑에 봅시다. 그 밑에 가운데 거기 좀 더 시어의 상징적 의미와 기능을 갖다가 해놨는데, 임금은 주로 하늘, 해, 달, 별들로 많이 이해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궁궐 같은 경우도 있죠. 대체적으로 보면 천상세계를 많이 빗대서 얘기할 때 있어요. 아무래도 그 표현상에 있어서 보게 되면 바로 임금을 갖다 지칭하거나 궁궐을 지칭하게 되면 결국 그대로 드러날 것이고, 당시에 뭐 그런 어떤 검열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로 인해서 다소 오해와 또는 죄를 묻기도 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서 빗대어서 표현할 때가 많았다. 광안전은 달나라에 있다는 궁전인데 주로 궁궐을 갖다 이렇게 광안전에 빗대서 얘기하기도 하고요. 옥루고초, 높은 곳에서 존귀한 곳이죠. 그래서 임금이 계신 곳을 옥루고초라고 하기도 하고, 옥황상제가 살고 있는 백옥경을 통해서 궁궐을 제시하기도 하고, 아홉 겹으로 쌓인 깊은 곳이라 해서 구정심처, 그래서 임금이 머물고 있는 궁궐을 직접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런 용어들 통해서 임금님이 계신 궁궐을 표현한다는 것은 또 기본 상식으로 좀 갖고 있으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밖에 간신은 주로 열구름, 열구름이라는 것이 지나가는 구름이 있어 없어요? 있지. 그런 열구름이랄지 또는 안개, 또는 이런 것들이 있죠. 또는 뭐 우리가 얘기했을 때 뭐 더 나가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산과 구름. 시작. 산과 구름 같은 경우, 알겠죠? 물론 구름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결국 가로막고 있을 때, 이 산이 자연을 뜻할 때도 있지만 뭔가를 좀 가로막고 있다는 장애물로서 인식될 때 이 산을 간신으로 또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밖에 충절, 남자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있잖아. 절개는 여자죠. 보통 충절, 지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대체적으로 보면 남자, 여자는 절개, 이런 걸로 많이 표상된다는 점. 특히 사군자를 그와 같은 걸로 많이 표현했고, 특히 여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가슴에 품고 다니던 것들이 있어 없어요? 있죠. 그게 뭡니까? 가슴에 품고 다니는 거. 은장도, 시작. 은장도. 은장도를 통해서 이와 같은 절개를 드러내기도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거, 그 밑에입니다. 안분지족, 안빈낙도 있죠? 아까 했던 거. 특별히 거기 초려섬간, 단사표음, 아까 얘기했죠? 박주산채. 박주산채는 또 대체로 탁한 술과 더불어 막걸리 있지? 막걸리 한 잔, 뭐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막걸리와 산나물을 박주산채라고 하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술상이 화려합니까? 화려하지 않습니까? 화려하지 않지? 소박함을 드러낼 때 이거죠. 자,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거. 이 밖에 이상향으로서의 그런 것도 있겠고, 신선, 풍류로서 주로 청산이나 바다, 도화, 술 등을 주로 얘기하나. 술을 갖다가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정철의 작품 속에서 가끔 이게 나오거든. 그것도 다 멀다. 그런 것들 하나의 흥취, 풍류적인 삶을 갖다 할 때 반드시 있을 것 중에 하나가 뭐였다? 술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잘 정리해도 되겠고요. 자, 이 밖에 표현상의 특징입니다. 그다 별 2개 정도 해놓고요. 이제 마지막. 원근법시 근법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시선 이동에 따른 표현이다 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자, 또한 우리가 어떤 정서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결국 어떤 소재를 활용할 때 있지.
그것을 객관적 상관물이다 했잖아요. 화자의 정서나 사상을 유발하는 사물이나 정황, 사건들 들어야 돼. 객관적 상관물을 갖다 들어온다. 그래서 그거 좀 기억을 해두면 되겠죠. 때에 따라서 객관적 상관물 속에는 뭐가 들어야 된다? 화자와 사물, 감정이 이입된 거 있죠. 감정이 이입된 것도 넓게 봐서 객관적 상관물로 넣어준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반면에 이제 화자와 사물 간에 있어서의 그런 어떤 감정이 이입되지 않는 그런 어떤 관계에 있을 때는 그냥 대체로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고, 그런 화자의 정서가 사물에 이입됐을 때 때문에 감정 이입이라고 하는데, 폭넓게는 대체적으로 화자의 정서와 관련됐다는 점에서 객관적 상관물로 이해될 수 있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상징, 화자의 분신도 나옵니다. 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 작품이 잘 나오는데, 근데 하나를 보면 점에와 꺾어내어 님 계신 데 보내고자 차라리 쓰여되어 나골이 되어서야. 있지? 점에와 꺾어내어. 매와 동그라미, 매화. 점에와 꺾어내어 님 계신 데 보내고자, 또는 차라리 쓰여되어 나골 동그라미. 각각 여기서 나오는 매화나 나골은 각각 시적 화자의 분신을 갖다 얘기한다는 점. 알겠지? 아까 나골은 어디서 나왔어? 송미 인곡에서 언급된 부분이고, 위의 것은 같은 작품 아니야? 서로 다른 작품입니다. 표시가 좀 안 돼 있는데, 위의 것은 옛날에 그 조선 후기에 홍랑이라는 사람의 그 여자가 있어요. 여자가 지은 작품에서 언급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따라서 위의 것은 시조고 밑에 것은 가사가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 나누나? 한 작품인 줄 알고 잘못 착각하면 안 되고 서로 다른 작품입니다. 위에 그래서 보이는 매화는 결국 시적자의 분신이라면, 밑에 나골도 역시 시적자의 분신으로 보여야 된다. 자, 추상적 대상의 구초가 있습니다. 이런 말 많이 하죠. 특히 그 시각적으로 형성하는 경우 많아요. 보이지 않는 관념의 시각적 형성. 써놨겠다. 관념의 시각적 형성. 이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표현적 기법으로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다. 사실 문학이라는 것은 정서를 표현한다. 그 중에서도 시는 정서를 형성한다고 했지. 그 정서는 잘 보여 안 보여? 보이지 않잖아. 감정적 요인이잖아. 그 감정적 요인을 뭘 한다? 시각화시켜 보여주는 거지. 감각화. 이것들이 주로 대표인 것을 관념의 시각적 형상화다라고 얘기한다. 예를 들어서 대표인 거 황진이 작품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동짓달 기나긴 밤 한허리를 베어내요. 있어 없어요? 있죠? 그죠? 사실 동짓달 기나긴 밤 한허리를 벤다 시간인데, 동짓달이 가장 긴 밤의 시간을 갖고 있잖아. 그 시간, 그 밤이 길다 보니까 더만큼 그리움도 길 거 아니야. 그런 거래요. 그러한 것들을 갖다 보았다. 이렇게 허리라고 표현함으로써 시각적으로 형성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님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의 정서를 뭘로 표현했다 같이? 이와 같이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 사실 시간이잖아, 시간. 동짓달이라고 하는 것은 감이 가장 긴 시간을 갖고 있는 게 동짓달 아니야, 동지. 그러니까 그 시간을 갖다 보아서 이렇게 시각적으로 형상화했다라고 하는 것.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것들을 우리가 보면 추상적 대상의 뭐다 시작? 구체화. 그래서 대에 따라서 시험 문제는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 이 추상적 대상이 뭐야? 여기서는 시간이었어. 뭐다 시작? 시간. 시간적인 다소 뭐다? 관념적이지. 그래서 관념의 시각적 형상화라고 하는 그런 측면으로 시험에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에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자의 간절한 소망을 들기 위해서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할 때 있죠. 예를 들어서 나무 토막으로 당당을 깎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옛날에 우리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어머니가 자꾸 늙어가시고 연로해지고 안타까운 심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좀 이게 더 이상 늙지 않고 더 이상 아프지 않고 그냥 좀 오래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소망이 있을까 없을까. 그래서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게 됩니다. 나무로 닭을 깎아요. 나무로 닭을 깎아서 어머니 방에 걸어두면서, 어머니는 대체적으로 눈이 잘 안 보이는 분이에요. 노안으로.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에게 닭을 갖다 깎아줬어요. 어머니, 내가 이렇게 닭을 갖다 여기다 어머니 방에 놓았어요. 우리가 보통 옛날에 시기가 없었던 시절은 뭐가 울음으로써? 닭이 울음으로써 날이 새는 것을 갖다 볼 수 있잖아. 그러면 하루가 갔구나라고 할 수 있는데, 어머니 내가 닭을 놓았으니까 닭이 울면 하루 한 거예요? 그렇게 했어요. 이 엄마가 아무리 기다려도 닭이 울어 안 울어? 울지 않으니까 이렇게 날이 기냐? 예, 아직 오늘이 안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시간 가는 줄 모르겠지. 알겠습니까? 그렇듯 어머니에 대한 그런 사랑의 마음, 어머니가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해서 노래했던 작품이 있습니다. 일명 목계가라고 그래, 목계가. 이게 뒤에 이제 나오겠습니다만은 오간상곡이다 또는 목계가다. 나무로 닭을 만들었다 해서 뭐다 나왔지? 목계가.
목계가. 그래서 목계가라는 걸로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이 그 내용을 좀 발췌한 겁니다. 목계가. 시작. 목계가.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 그래서 이 고전시가에서 덜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한 것도 가끔 나옵니다. 일단 이 내용들이 전부 다 뭐다? 고전시가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하나의 기본 지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걸 잘 이해하고 있으면 이제 고전시가에 대한 작품을 이해할 때 좀 더 수월하게 작품에 대한 이해가 될 거다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죠? 자, 또 쉬는 시간을 통해서나 아니면 이 프린트물 잘 관리하면서 고전시가를 이해하는데 도움되는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잠깐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주요 고전시가의 작품에 대한 분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쉬다 봅시다.